수알머슴과 길잡이 사형쌤의 수학수다. 발버둥 치고 있는 수학수다방 메스터리즈 그 68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형쌤이요. 안녕하세요, 순이요. 제가 발버둥 치고 있어요. 이렇게 못 알아듣고 있어요. 아니에요, 순이 잘못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순이 왜 힘들어했는지를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네.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아, 그래요. 순서가 바뀌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강의를 못 알아들으면 학생 책임이 아니에요. 무조건 그 선생님 책임이지. 그렇대요. 네. 왜 그래서 그랬어요? 순이 왜 못 알아들었는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순이 고민했던 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방정식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전까지 수사학적 대수학에서 방정식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예, 사형이가 40개의 빵을 사서 이 문장은 벌써 몇 번째 푸는 거예요? 세 번째. 사형이가 몇 개를 먹었는지 모르는데 네 번째구나. 순이 4배를 먹었더니 빵이 5개가 남았어요. 네. 이것을 이제 이집트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가정법이라든지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써서 문제를 풀었었다라고 이야기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다 이제 데카르트 이후로 이제 기호 대수학이 만들어지면서 기호 대수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해법을 좀 고민해봤더니 사실은 뭐더라? 등식의 기본 성질들을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거였더라. 네. 그래서 이제 기호대사로 얘를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사인과 먹은 양 모르니까 미지수 x라고 두자. 네. 그럼 x 더하기 4x를 했더니 40개에서 5개를 뺀 거랑 같아졌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호대 수학에서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으려면 등식을 세워야만 해요. 무엇과 무엇이 같은 값인지 비교해서 등식을 먼저 세우고 그래야지 뭐 등식의 성질을 활용하든 뭐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등식을 세워봤더니 이런 하나하나들을 우리는 객체, 그러니까 대상,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수학적 대상 한 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각자가 다. 네, 각자가.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자? 항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죠. 약속을 한 거죠. 네. 근데 봤더니 항이 한 개가 아니에요. 얘도 항이고 얘도 항이고 두 개고. 얘도 항이고 얘도 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항이 있으니까 이런 형태의 식을 봤더니 항이 여러 개네. 그러니까 다항식이라고 부르면 어때? 요게 이제 사실 고민의 출발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1차 방정식이든 뭐 어쨌든 나중에 가서 뭐 2차든 3차든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려면 등식을 세워야 되고 등식을 만드는 과정에선 당연히 여러 개의 항들이 항들이 등장할 존재한다.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 이러한 식이 다항식이구나 이름을 붙여버리자라고 하는 순간 그러면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기본 구성 요소들은 또 뭐지? 이런 의문들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런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들을 뭐라고 부르자? 단항식이라고 부르자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그럼 이런 단항식이 가진 특징이 뭔데 봤더니 숫자와 문자 사이에 오로지 무엇만 가지고 곱하기만 예, 있다. 곱셈만 가지고 연산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고 풀려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뜬금없이 단항식 이야기를 하니까 수는 야, 방정식 얘기하다 말고 왜 갑자기 이런 얘기들을 하지? 머리를 긁적긁적하게 되는 거죠, 그죠? 멈춰버렸어요. 네. 예. 그래서 아니 방정식 푼다며 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하는 거라며 거기까지는 알겠어.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해했어요. 뭐 얘네들 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뭐 하는 거 알겠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왜 필요한 거야?라는 그쵸. 의문을 갖게 되고 그 의문이 풀리지 않으니까 멈춰버렸어요. 예. 사형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잠깐만. 저는 그래요. 제가 그래요. 하나가 안 근데 풀리면 순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 의문이 생겼는데 그 의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의문을 해결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근데 보통 물어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이 시간이야. 제가 멈추면 일단 왜 그래? 그러고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뭐지 하다가 그냥 다음 것들을 막 나가니까 그거 자체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게 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제대로 된 수업이 이루어지려면 반의 구성원 수에 한계가 있어야 돼요.
적당히 해야 되겠죠. 음. 지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수은이랑 제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한 반 70명이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나오잖아요. 대충의 나이가 나오잖아요. 왜 이러세요, 진짜? 한 반에 70명 뭐 이런 상태의 선생님이 한 명 한 명이 눈을 맞추면서 하긴 힘들었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한 3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30명 더 좀 적은 많긴 해요. 숫자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30명도 사실은 좀 많아요. 네, 많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 수업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질문이더라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죠. 먼저 왜 저희가 멍 때리는지 아, 왜 얼굴 표정이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관찰력도 좀 필요하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30명은 좀 많아요. 네, 많아요. 실제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면 한 음. 12에서 15명을 넘어가게 되는 순간 아우 사실 정신없어. 선생님의 음. 시야에서 벗어나는 학생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할못이 그래서 생길 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번 해결하지 못하면 이거 어디 가서 물어보잖아요. 형한테 물어보거나 누나한테 물어보거나 조금 아는 사람한테 넌 이것도 모르니? 너 어떡할래? 야야 됐어 가 이렇게 바로 나올 질문들이에요 사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아니 그거는 아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기본적인 이걸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얘가 지금 나를 놀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예, 있어요. 예,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변해서 아니요, 뭐 그거 좋은 거예요. 예, 이런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제 네, 67에서 메스트리 67에서 이야기했던 다항식 다항식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네, 되게 폭력적으로 진행됐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선생님이라는 입장에서는 사실 학생들이 어떠한 의문을 던지더라도 그걸 다 받아서 네.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되죠. 제가 너무 아니요, 아니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애초에 이 채널의 목적은 음, 순위 수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뭐 이 채널을 들어와서 음, 부족한 동영상이나 아마 보는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인 거지. 답답해하지는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네, 이제는 좀 이해가 네, 됐죠. 예, 예, 예. 단항식이라든지 다항식이라는 아 이런 개념들이 왜 얘기가 왜 필요한지. 나왔는지. 예, 네, 그렇죠. 등식을 세우고 음, 등식을 세우고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네, 하나하나 이제 개념들을 따지다 보니까 음,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죠. 이게 만들어졌던 왔던 과정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흐름 네, 속에서 예, 만들어졌을 거예요, 분명히. 예, 예, 예. 근데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음, 그냥 뜬금없이 자 문자식을 다루는 방법이야. 그래서 음, 단항식은 이런 거고 음. 다항식은 이런 거야부터 출발을 보통 그렇게 해버리니까 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야 이게 왜 필요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끝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몰라요. 아유, 어려운 거구나. 자 그래서 이제 인생 좀 납득이 됐을 거예요. 단항식과 다항식이 왜 네. 필요한지.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옛날 지난번에 그러니까 67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넘어가 보면 음, 단항식은 뭐만 가지고 문자, 곱셈, 곱셈. 문자와 숫자 사이에 곱셈만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다항식은 그러한 단항식들의 단식을 연결하는 합과 그렇죠. 차, 덧셈 혹은 덧셈과 뺄셈 예, 또는 뺄셈으로 연결된 연결되어 있는 식을 말합니다. 연결된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자.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단항식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문자를 기지수로 볼 것인지 혹은 미지수로 볼 것인지를 명시를 해줘야지만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뜬금없이 x의 제곱 y z를 주고 응. 이 단항식은 몇 차식입니까라고 묻는 건 질문이 잘못됐다. 잘못된 네.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굳이 x, y, z에 대한 식이야라고 표현하지 않고 말로 또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으면요. 되게 어려워했던 예, 예. 식이네요. 이것은 별거 아니라 이제 나중에 함수에서 이제 똑같은 표현들이 나오니까 펑션의 머리 글자도 f라고 쓰기도 하지만 사실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은 뭐에 대한 식이야?
x에 대한 식이야라는 뜻이에요. 끝내네 x. 네, 그러니까 x만 뭐 취급해줘? 변수, 변수. 미지수 취급해줘. 음. 그럼 나머지들은 전부 다 문자로 표현되어 있어도 다 기지수, 기지수다. 상수야라고 너네 이야기해 알고 주는 있는 거죠. 숫자야. 그렇죠. 아.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것은 음. 몇 차식입니까라고 몇 차 항입니까? 이게는 단항식이기도 하니까 네. 몇 차의 단항식입니까라고 물어도 되고요. 혹은 몇 차식입니까라고 물어도 똑같은 의미가 돼요. 이 경우에는. 그럼 당연히 이건 몇 차? 하나, 둘, 셋, 넷. 아니죠. 아 뒷부분 말. 아니죠. 뭐만? 하나. x만 뭐라 S만. 그랬잖아요. 예, 근데 S. x가 몇 개 곱해져 있어요? 하나. 에이, 뭔 소리예요? 아 뒷거지 하지. 그쵸. x가 두 개 곱해져 있는 걸 이렇게 간단하게 쓰기도 하는 거잖아요. 아 예. 얘는 x 곱하기 x 곱하기 yz니까. 예. 그러니까 x가 몇 개 곱해져 두 있으니까. 개 곱해. 그러니까 이건 몇 차식? 2차. 예, 2차식입니다라고 대답해야지만. x에 대한 x의 2차식이다. 그렇죠. 아 이렇게 말.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이렇게 쓰는 순간 이미 약속한 거예요. 얘는 x야, x에 대한 식이야라고 했기 때문에 x에 대한 2차식입니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얘는 몇 차식입니다? 2차식. 2차식입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단계를 가야 되니까 네, 앞에 이렇게 있으면 어쨌든 S니까 2차식으로 그냥 그렇죠. 이것만 써도 돼요. 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표현되는 순간 이 표현은 사실 좀 잘못된 표현이죠. 왜냐하면 상수는 앞에 쓰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써줘야지만 마땅하겠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알파벳 순으로 쓴다라는 약속도 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쓰나 상관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이 부분, 요 부분, S. x. 그러면 B의 x, y, z는 x 제곱 y z 이렇게 똑같은 식이지만 표현되어 있고 요것은 몇 차식입니까라고 물어보면 4차식이네. 그렇죠. 와, 훌륭해요. 와! 이것은 4차의 식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항식의 차수를 따질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자 부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자 부분이라는 것은 미지수 부분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변수 미지수 취급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문자 부분이 동일한 하고 차수까지 같을 때 그런 항들을 서로 동류항이라고 불러요. 뭔 얘기냐? 요런 놈이 있고 요런 놈이 있으면 문자 부분이 x와 y로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x의 차수하고 y의 차수까지 다 일치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표현돼서 x, y를 다 미지수 취급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때 얘와 얘는 무슨 항? 서로 동류항. 동류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럴 때에는 동류항끼리는 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배법칙을 적용해서 x제곱 y로 묶어냈다라고 보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7 x제곱 y하고도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문자 부분이 동일하고 차수까지 같을 때 그런 항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런 항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 동류항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옛날에 이걸 풀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게 뭘 좀 안 것 같으니까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훌륭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동류항일까요, 아닐까요? 아닌데요. 다르잖아요. x 제곱만 같잖아요. 동양이에요?
문자 부분을 뭐를 문자 부분으로 보라 그랬어요? S. 예, 그러니까 그거 Y는 여기서 소수예요. 그건 상관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 부분 우리가 미지수로 보기로 한 부분이 그것만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그걸로 통해서 뒤에 이게 동명인지 그렇죠.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군요. 그렇죠. 아, 만약에 예. Y까지 포함이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똑같은 식이 있었다면 이때는 둘은 동류항이 아니요.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 둘은 동류항이 맞는 맞아요. 거예요. 아, 그럴 때에는 그렇군요. 예, 덧셈도 할 수 있어요. 덧셈이 사실 어떻게 더해요? 뭐 이렇게 더해요. x제곱이 네, 하죠. 동류항이니까 앞에는 3 곱하기 y가 남아있겠죠. 네. 뒤에는 2가 2가 남아있겠죠. 남아있죠. 분배 법칙에 따라서 네. 이렇게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fx는 얘랑도 어떤 거다? 같다. 네, 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부분을 미지수로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문자 부분을 제외한 상수 부분 있죠. 그 문자 부분의 계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Y가 계수라는 거죠. 여기서는 3 곱하기 y가 두 계수가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렇죠. 다. 그러면 g의 xy는 3x 제곱 y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때는 x 제곱항의 계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질문이 틀린 거예요. 이때는 x 제곱 y 항의 계수를 구하세요. 라고 해야지만 그 계수는 얼마입니다? 3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문자 부분을 뭐로 볼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표현이 굉장히 달라지네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항식이라든지 다항식을 다룰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기지수하고 미지수를 구별하는 것, 상수하고 변수를 구별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볼 것이냐는 표현들을 분명하게 살펴봐야지만 하는 거고. 그냥 무조건 구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답도 다 틀리겠네요. 그러면 그거에 그럼요. 따라서 예, 표현되어지는 결과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순의 답답함을 좀 해결하면서 동류항이라는 개념, 계수라는 개념, 예. 그다음 미지수하고 기지수의 예. 구별 이런 것들 좀 살펴봤어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 마지막 얘기한 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자, 네. 오늘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